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째인 가운데 얀센 백신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745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정부는 이달 내 1,300만 명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장 뒤 첫 주말을 맞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국의 다른 해수욕장도 개장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 점검했습니다. 잠정 휴업 현수막까지 내건 서울의 한 유흥주점이 비밀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과태료 외엔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적발된 뒤에도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유족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매뉴얼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 중사는 2주 동안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의 첫 주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49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277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14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어제 하루 36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해서 이제 전체 국민의 14.5%에 해당하는 745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은 227만 명, 인구 대비 4.4%입니다.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이 오늘 새벽에 군 수송기에 실려 서울공항에 도착했고 다음 주에는 60세 이상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대로 가면 상반기 1차 접종 1,300만 명이란 정부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관련 소식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실은 군 수송기가 착륙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수송기 화물칸이 열리면서 미국에서 들여온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옮겨집니다. 이번에 들어온 얀센 백신은 10일부터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과 국방외교 관련자 등입니다. 백신 접종이 더욱더 가속화돼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더...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접종하고 나면 일단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감사하고. 이후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서 75살 이상과 65살에서 74살 고령층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백신 1차 접종자는 국민의 25%, 1,300만 명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목표치의 57%를 넘겼습니다. 목표까지 남은 대상자는 555만여 명. 정부는 19일까지 상반기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평균 55만 명 이상이 접종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7일부터는 60살에서 64살 고령층 395만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같은 날 30살 미만 군장병 41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의 접종과 전국민 25% 이상의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들어올 백신 8천만 회분의 공급이 원활하면 9월 1차 접종 3,600만 명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휴가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번 주에 개장해서 첫 주말을 맞았는데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오늘 부산 날씨 참 좋았죠? 해수욕장 찾은 사람들 얼마나 됐나요? 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 2일 전국의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정식 개장은 아니고 일단은 임시 개장인데요. 따라서 파라솔이나 탈의장,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은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임시 개장이지만 해운대구는 어제부터 오늘날까지 3만 7천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집계했습니다. 밤이 되며 몰렸던 인파는 많이 빠져나갔지만 밤바다를 즐기려는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와 송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 준비에 들어가며 다음 달 초면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네, 다른 해수욕장들도 개장 준비 중이죠. 방역 수칙을 좀 제대로 지키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정 기자 현장에서 보니 어떤가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방역 대책이겠죠. 우선 올해 해수욕장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해수욕장을 입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심콜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해수욕장 내에서도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밤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한층 강화가 되는데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2인 이상이 모여서 해수욕장 내에서는 취식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또한 24시간 착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홍보 문구가 곳곳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주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벗고 단체로 술을 마시는 등 500여 건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낮부터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방역 캠페인과 단속을 함께 펼쳤습니다. 다행히 이전 같은 심각한 방역 조치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강화된 해수욕장 안 행위 제한 행정 명령을 발령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했죠. 이 유흥주점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여전히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유흥주점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 이 적발된 업소와 손님들 적반하장의 태도에다 이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 다음 날도 예약을 받았습니다. 현장 K 김진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흥가. 경찰과 구청 단속반 수십 명이 급하게 한 건물을 둘러쌉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주점이 비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입구는 다 잠겨 있고 겉으로 봐선 영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문엔 잠정 휴업한다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대원이 나섰습니다. 뒤로 절단하면 되겠니? 밑으로. 유흥주점 직원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주점 곳곳에 마시던 술과 안주가 널려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마스크도 벗고 있습니다.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구청 단속반이 차례로 들어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자, 선생님들 현 시간부로 해가지고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 해가지고 위반하셨기 때문에 확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흥분한 손님은 단속반에 고성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몸으로 막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한 40대 남성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파손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5층 건물을 옥상까지 샅샅이 뒤져 손님과 직원 등 32명을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흥주점이 최근 수차례 불법 영업이 적발됐는데도 버젓이 영업했다는 점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외엔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탓입니다. 한 군데만 만약 불법으로 하게 되면 손님들이 더 모이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맞더라도 그렇게 하죠. 적발된 손님들도 과태료 10만 원을 내면 그만입니다. 과태료는 한 10만 원 정도 나가실 거예요.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속출해도 이런 소동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업소가 적발된 다음 날 예약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보고 이제 예약 꽉 찼나 안 찼나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현장 K 김진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 피해 뒤 숨진 공군 부사관의 분향소가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군 검찰단은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어제 공군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야 이중사의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근조화한 앞으로 군 동료들과 시민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육군 중사 출신인데 예비역 참 이 중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좀 동감이 가서 변하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 들죠. 공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경질됐지만 유족은 총장 역시 지휘 라인에 있었으니 사퇴를 보류하고 수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덜 지시는 게 아닌가.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만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족 측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도움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 측은 보좌진이 제보를 받았지만 의원에게까지는 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공군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한 군 검찰단은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군은 스스로 만들었던 성폭력 예방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피해자 지원은 지침대로 했을까요? 공군은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다음 날 가해자와 분리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국방부 매뉴얼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군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자 공군이 국회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 이틀 뒤인 3월 4일 이중사의 청원 휴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사의 숙소는 부대 안 관사, 외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부대에 있었던 겁니다. KBS가 입수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신속히 철저히 하라면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가해자 장중사가 다른 부대로 전출된 건 신고 접수 2주 뒤였습니다. 장중사 전출은 파견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파견은 부대 정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초기 2주 동안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가해자가 버젓이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공간 분리가 실패된 거고 피해자를 청원휴가를 보내면서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청원휴가 나간 시점에 이미 가해자가 대기 발령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장중사는 전출 갔지만 사건을 무마하려 한 상관들과는 여전히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거를 고소를 해요. 힘들다고. 그 사이에 회유 압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 게 아니라 그 청원 기간에 우리 아이한테 더 회유하고 무마시키려고 애쓰고 더 압박감을 주는 그때였던 거예요. 사건에 개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을 발생시키면 책임을 묻는다.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를 확인한다는 규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서울시와 경찰 자료들까지 참고했다는 매뉴얼은 100쪽이 넘습니다. 지휘관과 부서장, 동료가 함께할 때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이었고 이중사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9시 뉴스는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또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오늘 앵커 초대석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나왔지만 매뉴얼은 있습니다. 네.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매우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저게 보안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침이 더 필요한데 교육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거대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도 잘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네. 보도가 돼야 처벌이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고 이중사 사건도 그렇고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던 불법 촬영 사건도 그렇고 만약에 인권센터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또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역시 그냥 묻혔을까요? 일단은 식구비의 문제는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 그 군사경찰에서
이건 성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경찰에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검토해도 이건 성범죄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성범죄에 대한 어떤 인지나 성인지 감수성이 지휘관뿐만 아니라 군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 경찰 그리고 군 검사, 군 판사 이런 분들이 자체적인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까, 여전히? 왜냐하면 군에서는요, 그 명령 체계에 의해서만 복종하는 의무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군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도 남군에 의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광범위하게 입대 시기부터 시작해서 심화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이런 의지가 좀 현장에서 반영이 될까요? 저는 좀 의문인데요. 압수수색을 요란하게 했지만 사실은 군 검찰도 이것을 이첩받아서 수사했는데 거기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사 라인의 보고 체계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상 강제 수사 대상인데 이런 부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잘 깎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KBS가 이제 저희 이 시간에 군사법원에 좀 납득되지 않는 판결 실태들을 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띄워드릴 텐데 가해자들의 형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이 뭐 대학에 합격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보니 뭐 참작할 부분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네네.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다른 내용도 있지만 도대체 왜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재판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참작할 사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봐주기식 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형에 대한 손도 다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벌백계는 군사법원이 다 하는데 문제는 온정주의적인 시각을 버릴 수 있는 그 민간 재판이나 민간 수사나 민간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비군사 범죄는 모두 민간을 이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군은 군사 범죄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이어서 2심을 아예 민간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사실 대통령도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사건이 연이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왜 아직도 현실이 안 되지 않는 거예요? 군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문회를 통해서 수사가 강도 높게 될 수 있도록 따로 청문회를 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압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이것이 공명정대하게 수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겁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청문회에 불려 나올 사람이 30명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과거 있었던 사건들, 윤일병 사건이나 오대희 사건에서 보셨듯이 축소 은폐에 가담한 사람들은 아무도 징계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저희도 보도했지만 2년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된다는 네. 통계 좀 비극적인 통계죠. 네. 역시 뭐 그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것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가장 빨리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고 체계를 군 내부에서만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간에 많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전화해서 상담 지원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해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현행 헌법은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0살이라는 기준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 보니 그동안 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부각되면서 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논의한 P4G 회의. 나란히 참석한 오스트리아 총리,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모두 30대의 총리와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30대 젊은 지도자,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대 대선 출마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환갑. 그래서 후보의 나이와 건강도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한나라당과 국민의회 간에는 후보의 건강 문제를 둘러싸고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법으로도 만 나이로 40살이 넘어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40살 규정은 그런데 별다른 근거도 없었습니다. 만 40이 돼야 불혹이고 불혹의 나이는 돼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 일단 지배적이었고 그렇게 60년. 정치권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과 함께 이 40살 나이 조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40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통령 40살 이상 규정을 손보자고 나서자 당을 가리지 않고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젊은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을 없애야 한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는 건 과거 독재 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명분약한 나이 제한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대선 출마 나이 제한을 낮추는 데 대해 20, 30대 응답자의 60% 정도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시기가 2015년인데 국토부 발표 직전에 이 예정지 인근 농경지를 매입한 사람들을 저희 제주총국 취재진이 추적해봤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만 살 수 있고 스스로 경작을 해야 하지만 해당 농경지를 사들인 사람들 역시나 가짜 농부들이 많았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한 농지. 불법 건축물 옆에 폐기물이 쌓여 있고 야자수가 띄엄띄엄 심겨 있습니다. 이 농지는 공항 예정지 발표를 2달 앞둔 2015년 9월에 거래된 땅입니다. 인근 주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안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육지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죠. 취득 당시 땅 주인의 주소에 가보니 게스트하우스가 나옵니다. 주인은 살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주소만 빌려준 겁니다. 땅 주인과 함께 이렇게 주소를 옮겨 토지를 산 사람은 모두 5명. 축구장 7개 넓이인 17필지를 사들였는데 한 필지 빼고는 모두 농지입니다. 성사늪의 또 다른 농지. 역시 제2공항 발표 직전 제주에 주소를 둔 3명이 일대 농지와 임야 등 7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취득 당시 주소에 가보니 역시 숙박업소입니다. 당신 제주에 계신가요? 그분은 여기 안 계실걸요? 땅 주인들이 제출한 농업 경영 계획서입니다. 모두 농업인으로 기재했지만 취재 결과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와 부동산 매매업자 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 갔을 때 거기는 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무농사 짓는구나 이렇게 실태조사가 나가는 거죠. 제2공항 후보지가 발표된 2015년 성산읍 토지 거래 중 외지인 비율은 64%입니다. 농민단체들은 가짜 농부의 위장 전입까지 고려하면 외지인 소유 농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2년 전 공군 여장교가 상관의 강요와 방조 때문에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 A대위는 2019년 9월 B대령의 강요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대령의 지인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뒤 지인은 민간검찰에서 B대령은 군에서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A대위는 이후 근무 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네,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바다에서는 해양 쓰레기로 인해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잡이 그물 등 버려진 어구들에 물고기들이 걸리고 갇히면서 바다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물에 온몸이 친친 감긴 도치가 옴짝달싹 못한 채 버둥댑니다. 마치 올무처럼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조여오는 그물줄에 고통스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잠수부가 한 가닥 한 가닥 그물을 잘라내자 간신히 나와 달아납니다. 버려진 통발, 큼직한 구멍을 내자 갇혀있던 문어가 잽싸게 빠져나갑니다. 죽은 지 오래된 물고기 사체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물고기들이 그 안에 먹이가 있는 줄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를 보고 다른 물고기들이 또 들어와서 그 안에 갇혀서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산호 군락지가 커다란 그물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낚시 도구와 장화, 타이어 등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조업 중 버려졌거나 태풍 등에 떠내려와 생긴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은 1년에 6만 7천 톤. 이 가운데 70%인 4만 7천 톤이 폐어구입니다. 이런 어구에 걸려 죽는 물고기만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그물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고 선박 엔진 등에 감겨 해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폐어구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수거되는 양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칩니다. 특정 지역에 몰려서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출중 배치하면 되는데 이 떠다니는 이동하는 그 특성상 해양 쓰레기들이 폭넓게 분포한다는 겁니다. 해양 생태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폐어구의 무분별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구 실명제와 보증금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춰 세계 자동차 업체 또한 이 탄소 배출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 기관차 생산을 접고 친환경 차량만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인 독일 폭스바겐사의 전기차 공장을 김기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904년부터 가동된 폭스바겐 츠비카우 공장.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의 상징과도 같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젠 세계 전기차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폭스바겐의 전진기지가 됐습니다. 1,600여 대의 로봇이 조립부터 용접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량은 38만 대,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해 44만 대의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지금 츠비카우에 있는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공장에 와 있습니다. 1년에 30만 대 생산을 목표라고 했는데 2025년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전기차 판매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2050년 이후에 도로 위 폭스바겐 차량은 모두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Wir als Volkswagen bieten Ladesäulen an. Und als letztes, wir werden uns auch das Thema Recycling kümmern.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을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년 안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BMW는 2025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200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2035년까지 모든 생산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탄소 제로 시대,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츠비카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아온 노래 김민기의 아침 이슬이 탄생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음악사에 빛나는 흔적을 남긴 선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태춘부터 레드벨벳까지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김민기의 명곡을 다시 불렀는데요. 정현욱 앵커가 전합니다. 긴 밤시 새우고 1971년 6월 대학생 김민기가 세상에 내놓은 이 노래. 군사 독재의 억압에 짓눌려 있던 당시 대학생들의 가슴을 울리며 전국의 대학가로 퍼져나갔고 1975년 긴급 조치에 따라 금지곡으로 지정되면서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효시가 됐습니다.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에 몰린 100만 명의 인파가 함께 부르며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50년 세월 한국인의 대표 애창곡이 된 아침 이슬을 포함해 상록수, 봉우리 등 김민기의 명곡들을 후배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박학기와 한영애를 중심으로 정태춘, 장필순, 윤종신부터 레드벨벳의 웬디 등 다양한 세대의 가수가 모였고 김민기가 창단한 극단 학전 출신의 배우 황정민도 참여했습니다.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 같은 노래라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순수성과 아름다움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차분하고 울림 있는 멜로디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비결로 꼽힙니다. 아침 이슬도 그랬고 작은 연못도 그랬고 봉우리도 그렇고 스스로와의 싸움이지 그것이 어떤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음원 제작을 후원한 경기문화재단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함께 마련해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시장의 음악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의 공동체의 노래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정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분기점을 가진 노래였다. 오는 20일 KBS 열린음악회에서는 참여 가수들이 출연하는 김민기 특집편이 방영됩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